자, 총 몇 문제인지 확인했어요? 예, 500문제가 근데 좀 넘는 것 같아요. 뭐 500 한 4문제 되는데 우리가 3시간 동안에 한 60문제에서 한 65문제 정도. 예. 근데 3시간 동안에 60문제, 1시간에 이제 20문제, 21문제인데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낮거나 좀 쉬운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좀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문제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해설도 잘못 나온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다거나 또는 채점을 했을 때 답지가 좀 이상하다, 또 해설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수업을 들으시고 만약에 수업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14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이해는 제가 오늘 정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한 4, 5년 주기로 한 번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사실의 역사냐, 기록의 역사냐에 관한 문제고, 사실의 역사는 객관성을 추구하고, 기록의 역사는 주관성, 역사가 해석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강조하는 걸 실증주의라고 했을 때 해석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상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역사가가 현재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주의라고 하고, 행위를 저지른 자가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에 대해서 추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해석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또 실증주의는 랑케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뭐와 게슈테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했고요. 해석주의는 뭐와 일치한다? 예, 히스토리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자로 봤을 땐 이건 뭐와 일치하고요? 이것은 역자와 일치하게 되고 이것은 사자와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이쪽의 입장에 있는 것이 이제 한국사와 결합을 시킨다면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리고 진단학회.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나 진단학회가 이런 실증주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상대주의와 현재주의 해석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됐을 때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역사 수정주의로 변질돼서 항상 본인 또는 자기 국가, 자기 민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주요 기출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선고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자, 기록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배우는 역사도 기록의 역사지 사실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이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을 보시면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자, 실증주의입니다. 그죠? 실증주의.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2번에 보시면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사료 비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료 비판은 내적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외적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외적 비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료 그 자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적 비판이라고 했을 때 그 사료의 내용, 사료의 기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내적 비판이라고 했죠. 그러면 1번 문제에 2번을 보면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무슨 비판? 내적 비판이 됩니다. 이런 건 내적 비판. 하지만 기록의 역사에 해당되죠. 이것도 주관적인 의미를 따져보는 거니까.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 이후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부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석주의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 모든 사료는 조금이라도
만약 10권의 사료를 검토했더니 한 권의 사료가 다른 내용인다면 그 한 권의 사료가 옳을 수 있고 나머지 9권의 사료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교 검토를 통해서 어떤 보편성이나 특수성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자, 옆에 기출 변형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은 사실의 역사, 니은은 기록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1번.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해 현재 역사가들이 탐구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탐구라는 말이 결국 탐구를 통해 알아낸 진실을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의 역사를 의미하겠죠. 재구성이라는 것도 역사가의 몫이 되는 거니까 기록의 역사입니다. 1번은. 2번.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객관 사실 그 자체만을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의 역사에 부합하죠. 3번. 역사 연구는 과거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똑바로 인식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과거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과거 모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4번. 역사가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 이거는 누구? 랑케입니다. 랑케의 실증주의 입장이죠. 자, 밑에 주요 기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여에 대해서는 뭐라고 서술해요? 체격이 크다,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다, 후덕하다. 자, 긍정적으로, 그죠? 평가를 하죠. 반면에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자, 중국인들 입장에서 부여는 왜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그랬죠? 고구려가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9년을 축출해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반면에 후한이나 위 또는 공손씨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부여에 대해서는 대단히 온정적인 입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역사소설의 특징이 뭡니까? 무슨 주의예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가치관과 주관이 개입된 바로 기록을 강조하는 해석주의, 상대주의, 현재주의 입장이라 볼 수 있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왜? 김부식은 유교 합리주의 사관을 강조했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불교사를 배제시켰죠. 불교사뿐만 아니라 기이하고 신이한 사건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 풍수지리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죠. 그럼 이거는 김부식의 가치관이 개입된 거니까 주관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죠. 니은 고려사, 누가 쓴 거죠? 고려사? 조선 초에 정인지가 서술한 것이 고려사예요. 근데 고려사에 보면 고려사는 기전체 사서인데 본기라 하지 않고 세가라고 불렀어요. 세가. 그리고 열전이 있어요. 근데 세가에는 원래 뭘 기록하게 돼 있죠? 기전체에선? 예, 왕들의 업적, 왕력을 다루게 돼 있어요. 열전에서는 왕을 제외한 어떤 신하라든가 또는 어떤 위인이라든가 인물들을 다루게 돼 있죠. 그런데 고려 말의 왕이었던 우왕이나 창왕의 경우에는 우왕과 창왕은 세가에 담지 않고 정인지는 어디에 담았죠? 열전편에 담았어요. 그것도 왕이라 칭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신우 또는 신창. 왜 신우와 신창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고려는 고려의 왕족은 성이 왕씨잖아요. 그죠? 왕우, 왕창도 아니고 왜 신우 신창이다? 그쵸? 이 둘을 신돈의 자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정인지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왕과 창왕은 왕족도 아니면서 왕위를 찬탈한 자들로 봤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에서 이쪽에 실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주관이 개입된 기록의 역사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문헌 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했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증주의 입장이죠. 사실의 역사입니다. 동국지리 얘기를 좀 해보면 한백겸이란 인물은요.
한백겸은 누구와 함께 이 제도 시행을 주장한 인물이에요. 이원익과 함께 광해군 때 대동법 시행을 주장했던 인물이죠. 한백겸. 이 한백겸이 쓴 동국지리지, 말 그대로 지리책이에요. 지리책인데 내용이 역사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지리지로 분류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여러 사료를 찾아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실증주의 입장에서 서술했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기전체 사서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걸 기록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록의 역사냐 사실의 역사냐가 무관하죠. 왜냐하면 기전체나 편년체, 강목체, 기사 본말체 이런 것들은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 서술 체제예요. 역사 서술 체제. 그러니까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본기, 열전, 그 당시에 여러 제도와 관련된 지, 사건과 관련된 표, 이걸 연표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누어서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서술하는 체제고, 편년체는 시간의 흐름.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 같은 거예요. 일기. 그죠? 매일매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무슨 저료, 뭐 고려사 저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무슨 통감, 이런 게 다 통사예요. 통사.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거고, 강목체는 동사 강목이 가장 대표적이죠. 기사분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목체는 대의와 세목으로 나눠서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강, 그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목,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 경중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기사분말체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요.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사료들을 찾아서 여기다가 덧붙이는 방식이죠. 종합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사실의 역사냐 기록의 역사냐 무관한 단지 역사를 편성하는, 역사 서술을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연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 무슨 주일까요? 자, 여기 보면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은 김춘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이것을 통해 삼국 통일을 완성했으므로 결국 어떻게 했다? 평화를 가져왔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 간의 항쟁에, 삼국 항쟁에 이민족인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역사서술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주의죠. 상대주의, 해석주의.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삼국중 신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면 김부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를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이 개입된 것이니까 평가가 이루어진 거니까 기록의 역사가 되겠죠. 니은, 서양 중세 수도원에 쓰인 연대기에는 교회의 관심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연하겠죠. 수도사들이 썼으니까 당연히 교회 중심의 사설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디귿,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증사기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실증주의 사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증주의 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지 주관적 역사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디귿은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안정복이라는 인물 자체는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화사상이라는 명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동사강목을 서술할 때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사마천의 사기에 보이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한나라의 고조선 정복기사가 중심이다. 고조선이 1부터 만까지의 역사가 있다면 사마천은
고조선을 다 담을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선택해서 기록하면 되겠죠. 그죠? 굳이 남의 나라 역사를 자세히 기록할 필요 없다. 자기와 연관 있는 것만 선택해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가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A와 B 중에 뭘 실지 선택한다면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판단. 판단이라는 건 주관이 개입됐다는 반증이에요. 따라서 이건 기록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옆 페이지. 다음 역사에 관한 두 견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가는 뭡니까? 실증주의겠죠? 자기 자신을 숨겨라. 실증주의. 자, 나를 보면 어때요? 역사와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해치카는 뭐라고 했죠?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상대주의 역사입니다. 그럼 1번. 우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이 답이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했어야 되겠죠? 실증주의는. 예,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4번 봅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 자, 이건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맨 첫 줄에 보면 우리는 역사학의 과거를 재판하고 장래에 유익하도록 인류를 선도한다는 따위의 기능을 기대하여 왔다. 이 부분은 현재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학에서 현재주의를 중시해 왔다. 이 글은 그런 허황된 기능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주의를 시도하는 게 아니다. 단지 그것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이려 할 뿐이다. 그것을 정확히 제시하는 일이 최상의 원리다. 실증주의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자, 기억 볼까요? 쌍기가 인품이 있었다면 왕이 참소를 믿어 형벌을 남발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쌍기가 인품이 없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쌍기라는 인물을 평가하고 있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주관의 개입입니다. 해당이 없겠네요. 조선의 균역법의 실시로 양인 장정은 12개월마다 군포 한 피를 납부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기록한 것이죠. 그 어떠한 평가와 또 이것에 대한 첨부된 주관 개입이 없습니다. 선조 25년 11월 무오일에 적의 목을 벤 자, 납속을 한 자, 작은 곡 있는 자에게 모두 관리 임명자 또는 천인 신분 구격을 면하는 증서를 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있었던 일 사실 그 자체죠. 조선 근세의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나 사대주의의 노예가 되면 무슨 사건의 원인이 나는 것인가? 나는 한마디로 고려인적 13년. 이거 누구 글이죠? 신채호.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결국 개경파들의 승리가 우리 민족의 사대주의적인 어떤 경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예. 답은 3번이네요. 자, 5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린의 예로 올바르지 않은 것.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은 한국사가 세계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특수성은 한국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관계 속에서의 특수성을 얘기하는데, 보편성이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제가 한국사의 보편성을 얘기하면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다르지 않게 자유와 평등,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왔다. 그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왔다. 종교나 혼인 제도나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해 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로 할게요. 한국 유교의 특수성 뭐가 있다고요? 충과 효를 강조해 왔다. 한국 불교의 특징, 호국불교, 그리고 현세 구복적, 그리고 토착 종교와의 결합, 이러한 것들이 한국 불교의 특수성이겠죠. 청동기에서의 세영동검, 농경사회로 발전하면서 농촌 공동체 조직, 두례, 계회, 향도와 같은 조직이 발전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특수성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순으로 발전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의 보편적 법칙이에요. 따라서 기억에 해당되고요.
고대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을 띄었다. 이건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그건 특수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것이죠. 정근대 사회의 둘의 개와 같은 조직이 특수성 해당되고요. 원래 도자기는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했죠? 도자기? 예, 중국 송나라 때 도자기 문화가 출현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상감 기법이라는 것이 발명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감청자는 우리나라만의 도자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성이 되겠죠. 다음 역사서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삼가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을 찬술하여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구성하는 방식. 무슨 체? 기전체. 바로 김부식이 고려 인종 때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왕에게 왜 이것을 편찬했는지를 지금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번은 뭐에 해당되죠? 연, 월, 일에 따라. 이건 시간의 흐름이니까 편년체. 예, 편년체. 공자의 춘추. 춘추는 편년체의 시초입니다. 예,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의 시초라면 공자의 춘추는 편년체의 시작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실록, 절요, 통감이 편년체에 해당된다. 한 사건의 발생에서 종말까지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알기 쉽게 하는 것. 뭐죠? 기사분말체. 그럼 대표적인 기사분말체 사서가 뭐가 있을까요?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 있어요.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특히 이긍익은 자신이 선정한 주제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뭘 많이 참고했죠? 야사.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편찬되지 않은 역사서들을 우리가 야사라고 하는데 수백 권의 야사들을 종합해서 기사분말체의 연려실기술을 저술했죠. 한치훈의 해동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사서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무슨 체? 기전체예요.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기전체고 기사분말체가 이제 연려실기술이죠.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되어 중국 정사를 서술하는 기본 체제가 되었다. 예, 이것이 바로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사서, 우리나라 사서 중에 기전사서는 끝에 뭐가 들어간다. 90% 이상. 예, 4로 끝납니다. 4. 그래서 예외는 있어요.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유의 동사, 한치훈의 금방 말한 해동역사,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정인지의 고려사, 이런 것들 다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있고. 근데 삼국유사는 무슨 체라고 했죠? 이련의 삼국유사는 100% 기사분말체는 아니지만 기사분말체에 가깝습니다. 기사분말체에 가깝고 때로는 야사체라고도 불러요. 야사체. 그럼 야사체란 뭘까요? 뭐가 야사체일까? 야사체는요, 그러니까 역사책의 내용을 담을 때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기의 주된 관심사 위주로 서술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된 관심사 위주로. 일정한 체계 없이. 이 야사체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참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강목체라는 거 있잖아요. 강목체는 넓은 의미에서 무슨 체라고 했죠? 넓은 의미에서 편년체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강목을 나눈 후에는 다시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강목체는 편년체에 포함되기도 한다. 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 등이 사용됐다. 전기를 대표하는 건 주먹도끼가 맞아요. 그죠? 그러나 순배찌르기는 언제부터 언제? 순배찌르기는 후기 구석기부터 중석기까지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특히 활, 창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죠. 활과 창.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를 나눌 때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눌 때 석기 제작 방법에 따라 나누지만 뭐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전기는 직접대기 방식이다. 중기부터 간접대기 방식을 사용했다. 후기부터는 간접대기 방식에서 쇠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규격화된 도구를 제작했다. 뭐 이런 게 특징인데 전기 구석기는 주먹도끼, 중기 구석기는 글개, 밀개와 같은 도구들이 등장하고요. 후기 구석기로 가면서 승배 찌르개나 뚜루개 같은 것들이 후기 구석기에 등장하는 도구들이다. 자, 옆에 기출 변형 문제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석기 유적으로 평남 상원 검은모루와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유적이죠. 특히 서울 암사동 유적은 전형적인 신석기 움집터가 발견된 유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편법을 쓴다면 구석기 시대에 없고 신석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대도시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 지도 같은 걸 딱 봤을 때 서울, 부산, 일단 제주도. 왜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지도를 놓고 우리나라 지명을 얘기하면 이게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적어도 서울과 부산과 제주도 위치는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도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 신석기다. 신석기. 제주 고산 유적이나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유적 다 신석기 유적이죠. 자, 2번에 보면 신석기, 봉산, 집탐리, 탄화된 곡물과 돌보습, 뿔갱이 등의 농기가 출혈되는 거 봐. 초부족 수준의 농경이 시작됐다. 맞는 말인데 여기다 이제 보충 설명을 한다면 신석기 시대의 농경의 증거로서 등장하는 것은 탄화된 뭐라고 그랬죠? 탄화된 곡물 그러면 사실 너무 포괄적이니까 잡곡류입니다. 잡곡. 탄화된 벽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좁쌀 같은 것들이에요. 좁쌀, 피, 조, 수수 이런 것들이죠. 봉산 집탐리와 어디가 유명하죠? 평양, 남경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화된 벽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어느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청동기 시대가 돼버려요. 그럼 탄화된 벽시가 어디서 나왔죠? 탄화된 벽시는 부여 송곡리, 여주 흔암리 그리고 서천 화금리. 예,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3번에 불에 탄 쌀, 여주 흔암리, 부여 송곡리 맞고요. 4번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면서 그럼 독자적 발전을 이룩한 건 어느 시기죠? 철기시대예요. 초기 철기시대. 그러니까 청동 문화가 외래에서 전래된 거잖아요. 서북방에서.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유입된 문화예요. 독자적 청동이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난 철기 시대의 청동 문화는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 문화다. 잔무늬 거울, 세영동검, 거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자, 밑에 문제 볼까요?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 연천 전곡리는 어느 시대죠? 전기구석기 유적이에요. 전기구석기. 특히 여기서는 주먹도끼, 아슐리안계의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모비우스 학설이 깨지가 됐는데 근데 1번이 왜 틀렸느냐? 돌을 갈아서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갈아서 돌을 만든 거 간석기죠.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의 도구입니다. 구석기가 아니라.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이에요. 근데 반달도칼은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가 간석기죠. 따라서 2번도 틀렸고 여주 흔암리 자 청동기구
강화 부근리 이것도 청동기예요. 둘 다 청동기 시대예요. 3번에 보면 흙을 빚어 그릇 만들기. 자, 이게 바로 톡이죠. 톡이. 흙을 빚어 만든 그릇이 톡이에요. 근데 톡이는 언제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도 톡이는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들어가겠죠. 특히 청동기 시대의 토기의 대표적인 건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민무늬 토기. 자, 그럼 4번도 왜 틀렸는지 알겠죠? 강화 부근리는 북방식 고인돌이 발견된 청동 유적이니까 당연히 쇠쟁기, 이건 철기 시대의 유물이겠죠. 자, 옆문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이다. 해당 주에 출토된 유물들을 연결하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적절하지 않은 건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왜 이렇게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단양 수양계 유적. 눈금 새김돌이 발견됐나요? 예. 원래 단양 수양계 유적은 고래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상이 발견돼서 구석기 시대에 예술 활동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적지였죠. 근데 이 수양계 유적 바로 옆에 단양 적성이라는 부분에서 눈금 새김돌이 발견돼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수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자, 양양 오산리 유적. 뼈 낚시바늘, 예, 출토됐습니다. 신석기 유적이죠. 양양 오산리. 또 뭐가 있었죠? 양양 오산리에는? 양양 오산리 유적은요. 상하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양양 오산리 하층이 덧무늬 토기가 발견됐고요. 상층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양양 오산리에서 출토된 이 두 개의 토기를 통해 덧무늬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보다 더 일찍 제작된 토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주 흔암리 유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탄화된 벽시. 탄화미. 미가 쌀미자니까. 부산 동삼동 유적. 자, 어느 시대 유적이에요? 신석기. 근데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비파형 동검은 주로 어디서 발견된다? 비파형 동검은 주로 청천강 이북 지역의 미송리식 토기와 함께 주로 출토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게 요 지역이에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비파형 동검을 무슨 식 동검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을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불러요. 요령 지방에서 주로 출토된다.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계 유물이다. 틀렸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내몽골 지역의 오르도시 청동 유물과 흡사하다. 틀렸습니다. 중국도 오르도시식도 아니에요. 시베리아에 가깝다고 그랬죠. 예, 시베리아 계열입니다. 바로 서북방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기 시대의 청동은 다르다고요. 철기 시대의 청동은 독자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동삼동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부산 동삼동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다? 일본산 흑요석. 일본산 흑요석이 발견됐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의 선사시대인들과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옆문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구석 유적을 답사하기 위한 계획표다. 답사할 장소에서 본 유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첫 번째 간의 연천입니다. 자, 연천에서는 전기 구석 유적인데 여기서 주먹도끼가 발견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 구석기 후기에 출토되는 게 아니라 구석기 전기에 출토되는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됨으로써 모비우스 악설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단양. 근데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 왜냐하면 단양이라만 해놓으면 단양에는 너무 많은 유적이 있어요. 그죠? 단양 수양계도 있었죠? 그죠? 또 단양 상시바위 동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1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그럼 2번을 보면 동굴이 아닌 바위그늘 유적으로서 호모사피엔스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그럼 어딜까요? 단양 상시바위동굴 유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양 상시바위동굴. 특히 단양 상시바위동굴에서 발견된 뼈 화석은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남한 최초의 인골 화석지입니다. 인골 출토지죠. 남한 최초의 인골 출토지. 3번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 유골이 어디서 나왔죠?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라고 불러요. 청원 두루봉 동굴. 예. 매장 의식을 통해 조교적 관념이 출현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공주하면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 이제 뭐가 있어요? 공주 석장리 유적이죠. 공주 석장리 유적은 그 문화층이 몇 단계라고 했죠? 무려 몇 단계? 12단계, 12문화층을 구성한다. 12문화층. 그래서 맨 아래층이 전기구석기 유적이고 그 다음 중기구석, 그 다음 후기구석기 유적. 그래서 맨 위층이 뭐? 맨 위층은 중석기 시대의 유적까지 차곡차곡 켜켜이 12단계로 쌓여있죠. 자, 10번.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어느 시대일까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이러한 원시신앙을 불러왔습니다. 신석기죠. 농경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석기. 개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했다. 농경과 함께 목축이 시작됐어요. 화산석인 흑요석의 출토 사례를 통해 원거리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언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양구 상무룡리의 흑요석이 그걸 보여주고 신석기는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3번이 틀렸어요. 집자리 유적에서 주거용 외에 창고, 집회소, 공공의식장소 등을 제작했던 것은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신석기 시대에는 이런 것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족의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력이 증가했던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이름 민무늬 토기와 몸체에 덧살을 붙인 덧무늬 토기가 사용됐다. 그렇습니다. 자, 11번. 다음 유물과 유적에 사용된 시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평안북도 의주 지역에서 출토가 됐는데 이것도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만 주로 확인이 됩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만. 그래서 고조선 전기 시대의 유물로 볼 수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 다른 말로 탁자식이라고도 하죠. 북방식 고인돌. 이것도 고조선 전기 시대, 단구조선 시대의 유물로 볼 수가 있죠. 둘 다 청동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 반달돌칼과 홈작이 청동제 농기구. 이게 틀렸네요.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고은흙을 사용하여 표면을 번들거리게 만들고 산화철을 바른 붉은 간토기가 유행했다. 그렇습니다. 간토기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붉은 간토기, 하나는 검은 간토기. 붉은 간토기가 청동 시대에 제작이 되고 검은 간토기는 철기 시대에 제작이 되죠. 사람이 죽으면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에 묻었다. 무덤 양식 중에 돌무지 무덤이나 돌널무덤, 돌자가 들어가면 다 청동시대예요. 철기시대는 그냥 돌자를 빼고 널무덤, 동무덤, 죽음묘 이런 것들이 철기시대의 무덤의 특징이죠. 근데 철기시대에 그냥 널무덤이라고 했을 때 요 널무덤 앞에 사실 뭐가 생략된 걸로 보죠. 나무, 목. 그러니까 철기시대까지는 널을 만들 때 돌을 이용하고 철기시대는 돌이 아니라 주로 나무를 이용해요. 나무. 거푸집을 이용해 세형동굴과 잡무늬를 만드는 시대, 철기시대입니다. 청동 제품이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던 건
바로 독자적 청동 문화가 만들었던 철기 시대죠. 쓴배찌르개, 후기 구석기부터 중석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쓴배찌르개 때문에. 왜냐면 간돌검은 청동기 시대의 무기류가 맞습니다. 왜냐면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농기구나 무기나 일상용품들 대체로 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3번이고 밑줄신 이 유적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철기시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첫째, 널무덤이라는 걸 통해 알 수 있고요. 동무덤, 널무덤과 동무덤, 철기시대의 무덤 양식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한경이라고 할 때 경자가 거울경자예요. 그래서 한나라, 중국 한나라에서 사용하던 겨우 거울이란 뜻이고, 판상철부라는 거, 판상이라는 건 납작한 이런 모양을 얘기해요. 철로 만든 부, 도끼란 뜻이에요. 부가 도끼 부자니까. 판상철, 납작 모양의 철도끼다. 그 다음 낫, 배는 뭘까요, 여러분? 배. 우리 술 먹을 때 건배 이러잖아요. 건배, 잔을 말리자, 잔을 비우자 이런 거니까 이건 잔배자예요. 잔. 그 다음 옆에 합이라는 건 그릇이에요. 그릇. 보통 의기용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철기시대의 유물들입니다. 옳지 않은 게 뭐냐? 철기시대와 상관이 없는 것. 답은 3번이네. 청동기 문화가 더욱 발달하여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세형동검이 제작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에 보면 지상식 주거와 붓두막이 등장했다는데 붓두막, 특히 어느 지역? 붓두막은 주로 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동해, 동해 지역에 있는 철자형이나 엿자형 가옥들에서 주로 이런 붓두막 형식이 많이 출토가 돼요. 자, 우리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20문제를 못 하겠네, 이거. 예. 그죠? 자, 13번. 다음 중 역사적 시기가 가장 늦은 것. 단양 수양이 언제입니까? 구석기는 구석기인데 후기, 그렇죠. 후기 구석기. 울산 검담리. 자, 뭐가 있죠? 울산 검담리에는 환호. 환호는 마을을 빙 둘러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운 방어시설이에요. 부여 성공리의 목책, 나무 울타리 모두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입니다. 평안남도 온천 궁산리. 자, 온천 궁산리의 뼈바늘은 직조, 그러니까 의복이나 이런 그물 같은 걸 제작했음을 보여주는데 이거 신석기겠죠? 창원 성산 조개더미. 조개더미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패총이라고 하죠. 창원 성산의 패총에서 야철지가 발견돼요. 철을 다루었던 흔적 발견되죠. 그러면은 가장 늦은 시기니까 철기시대. 답은 4번이죠. (14번) 간은 쓴배찌르개예요. 쓴배찌르개. 나는 빗살무늬토기네요. 빗살무늬토기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빗살무늬토기 순서는 어떻게 되죠? 뾰족 바닥 빗살무늬토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납작 바닥 빗살무늬토기가 있습니다. 단은 비파형 동검이고 라는 세형 동검입니다. 특히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 주로 출토가 돼서 한국형 동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순서대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유물들이네요. 자, 1번. 창의 기능을 하였으며 주로 구석기 후기에 사용했다. 맞습니다. 창과 활은 이런 쓴배찌르개가 변형돼서 만들어집니다. 이음 도구를 통해서. 기원전 4000년경부터 봉산, 집탄리,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등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 출토된다? 그렇습니다. 주로 신석기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신석기 사람들이 강가와 해안가를 떠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저습지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몽골 계통의 오르도스식 청동기나 스키토 시베리안 양식과는 다른? 틀렸습니다. 오르도식 청동기와는 달라요. 이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청동은. 그러나 스키토 시베리안 양식과는 매우 흡사합니다. 동물 문양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연이 합금되어 있다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청동이라는 걸 보면 청동도 있고 여러분 황동도 있죠. 황동. 그죠? 주석을 합금하느냐 아연을 합금하느냐 철에다가 또는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데 신기하게도 중국과 몽고 지역의 청동 제품에서는 아연이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청동에서는 아연과 이 주석이 함께 합금이 되어 있는 특히 아연의 함량이 조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시베리아식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열이 어느 쪽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3번이 틀렸고, 자, 4번 보시면 주로 청천강 이남에서 세영동검이 출토된다. 맞습니다. 이 유물을 만든 용범을 우리말로 바꾸면 거푸집. 세영동검 거푸집. 그 용범이 송국리에서도 발견됐고 전라남도 영암, 전라남도 영암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식 동검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